네, 여야 대선 후보 사이는 어제 2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의혹과 정책 등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충돌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향후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정책본부 청년보좌역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 TV 토론 확실히 좀 1차 TV 토론보다는 좀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고 또 각 후보에게 점수를 주자면 몇 점씩 주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점수를 제가 매기긴 좀 주관적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는 좀 과한 네거티브식 공방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질문과 마치 검사가 범죄인을 취조하던 것과 같은 좀 강압적인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점수를 낮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한 80점, 윤석열 후보는 한 40점 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의 후보가 조금 더 정책 토론,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은 앞으로 남은 토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안정적이었다고 80점을 주셨고요. 윤 후보에게는 좀 취조한 듯한 강압적인 태도였다 40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학점으로 치자면요. 이재명 후보는 C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후보님은 A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저희 후보님 시종일관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으로 거친 답변도 웃으면서 받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사실 취조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범죄와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는 아무래도 검찰총장 출신이시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이 부각됐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좀 이재명 후보께 박한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팩트에 어긋난 말씀, 좀 약간 그냥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이렇게 공식적인 토론 자리에 갖고 온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답변도 좀 중언부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이를테면 갑자기 대뜸 백신을 맞았냐라고 물어보시더니 맞았다라고 하니까 말을 자주 바꾸신다 이런 식으로 받아치셨어요. 전 이게 어떤 맥락인지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런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라는 점 뒤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다를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네, 어제 모두 발언 이후에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청년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취업이나 주거 얘기를 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성남시 채용 비리 그리고 백현동 의혹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갔었는데 첫 주제부터 네거티브가 좀 격화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20대 남성 그리고 여성의 그 표를 생각해서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그다음에 성남 FC 심지어 백현동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재명 후보도 또 이렇게 받아치는 꼴이 됐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청년 정책이 더 중요한 건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외신에서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렇게 외국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창피한 마음도 듭니다. 특히 무속이라든지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와의 결탁 이런 것들이 해외 주요 언론에서 한국 선거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식의 주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좀 창피한 마음이 들고 남은 선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검증을 할 것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조사를 받을 것은 받고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하면서도 TV 토론과 같은 시간에서는 정책 검증을 좀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후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언급하는 등 조금 네거티브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죠. 네, 대변인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속이나 신천지 논란 굉장히 외신도 부끄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속과 신천지 논란을 누가 지금 일으키고 있나요? 저희가 이재명 후보께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신천지 의혹을 이렇게 공식 후보자 토론회 자리까지 가져온 게 전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천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 더힐 같이 정치 잡지를 군사 잡지라고 소개하시면서 심지어 그 잡지에 기고하신 분은 우리나라 분이시거든요. 외국에 거주하시는 우리나라 분이신데 마치 외국인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전쟁 위협을 윤석열 후보가 부추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 호도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을 다루는데 뭐 대장동과 같은 이슈들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근거 없는 낭설로 받아치는 게 더 부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도 그랬지만 심상정 후보도 어제 배우자 리스크 의혹을 좀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의 불찰이다라고 거듭 또 고개를 숙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배우자 리스크 관련해서는 어느 후보든 성역 없이 좀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차피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면은 처벌도 받겠다. 선거 이후라도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처벌을 받겠다라고 네네. 지금 여러 번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가 진행되는 동시에 사과와 수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오히려 우리가 심상정 후보에게 듣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새로운 시대, 이 대전환 시대에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이 고민해야 되는 이슈, 시대 정신을 반영한 그런 정책 메시지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여전히 훌륭하시고 굉장히 시원하시고 연륜 있는 정치인이시긴 하지만 과연 지금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내주고 계신가 이런 걸 좀 저희는 기대를 하고 지켜봤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우자 리스크보다는 정책 토론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배우자 리스크가 대선 판세에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영향을 지금까지 많이 미쳤죠. 사실 김혜경 씨 논란도 그렇고 과거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7시간 뭐 통화 이런 것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급 뭐 비호감 선거다, 뭐 진흙탕 선거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것이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결국 후보자들을 평가할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가 더 중요하지 뭐 배우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은 약간 가십성이지 투표를 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배우자 그래서, 논란보다는 정책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논란에 대해서 뭐 현재 문제가 드러난 게 없다라고 반박하는 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사실 원론적이고 깔끔한 답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심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께 여쭤봤던 것이 사실상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바로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과잉 의전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죠. 누가 도지사의 배우자에게 의전을 받을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사실 배 씨라시는 분은 도비로 세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과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었죠. 배 씨의 일방적인 일탈이었고 김혜경 씨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과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 보십시오.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 유용했던 의혹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뭐 국수나무집에서 12만 원을 4명이서 결제해서 먹었다라든가 사실 카드깡을 했지도 않나 이런 의혹도 있는 상황이고 뭐 13만 원이 넘어가면 카드 쪼개기를 했다라는 말도 있고 배달을 시켜서 먹었다라느니 뭐 10인분을 시켜서 뭐 집안에 기생충이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 의혹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 또 새로운 유형들의 이런 비리 의혹들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마치 측근의 일방적인 비리였다, 뭐 예상치 못한 일탈이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민들께 사과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보태면요. 사실 이게 저희가 정책 공방을 하자 이렇게 해도 상대 후보가 뭐 TV 토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패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김건희 씨가 12만 원 썼다 이런 얘기만 계속 대답을 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김혜경 씨가 지금 굉장히 많은 수십억의 피해를 본 개미 투자자들이 있는 주가 조작을 한 것에 의혹이 연루되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전혀 뭐 거래한 적이 없고 돈 번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검찰에서는 이미 다른 김건희 씨의 명예의 통장으로 다른 그 기간 동안 수십 차례 거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 씨의 장모의 경우에는 이미
거짓된 정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잔고를 조작했는데 그게 통장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차명 거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신도시 네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민주당도 할 말이 많지만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에 대해서 후보들이 얘기를 한 거에 물어보도록 하면요. 사실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먼저 터뜨린 게 누구였나요? 민주당과 MBC 스포트라이트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에서 스트레이트 터뜨린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김혜경 씨가 이 의혹이 밝혀지기 직전에 뭐라 하셨습니까? 배우자도 무한 검증 대상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김건희 여사께서는 사실 선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계신데 김혜경 씨는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배우자를 무한 검증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신 상황에서 이제 와서 정책 토론을 하자라는 건 뭐 그런 말 있죠. 불리하니까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게 저만의 착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양강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주고 계시니까요. 어쨌든 이 배우자 의혹에 대해서 어제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를 꺼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뭐 연금, 방역, 노동이사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만의 차별점을 부각하고 있거든요. 이 심 후보와 안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대변인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두 후보 다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 후보 역시 연륜 있으시고 시원하시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을 대신 해주신다 이렇게 보이고요. 안 후보도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지지율을 뭐 반등시킬 만한 좀 커다란 한방까지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 후보들마다 좀 정책이 비슷한 것 이런 것은 아무리 대선 기간이지만 우리가 이거는 공통적으로 하니까 앞으로 좀 빨리 반영하자 이런 약속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심 후보께서 사실 제가 저희 후보께 A를 드렸지 않습니까? A 플러스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심 내용적으로, 후보께는. 기술적으로, 또 전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께서 김포에 2,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팩트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그러지 마시고요 라고 되게 난처해 하셨는데 저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고요. 또 안철수 후보께도 되게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한 B 플러스 정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지난 토론부터 이재명 후보께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과 이 코로나 방역 대응에 대한 실책에 대해서 평가해보라는 질문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네.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되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죠. 어제도 뭐 코로나 방역을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오늘 모두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잘 던져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윤석열 후보를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또 안철수 후보를 좀 띄우는 듯한 모습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단일화로 인한 좀 신경전과 관련된 온도차가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어느 후보든지 단일화할 가능성이 끝까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김동연 후보도 그렇고 끝까지 완주하시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히셨다고 하는데요. 뭐 정치는 생물이고 또 어느 당이든 단일화가 또 뒤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결국은 이 후보들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정치 공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불리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 공개념 같이 이재명 후보 이상, 추미애 후보 이상으로도 더 진보적인 그런 공약들을 책에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무원 개혁, 그다음 개헌. 대통령의 뭐 4년으로 줄이는 것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좀 공통 분모가 있고 안철수 후보도 여러 가지 혁신 성장이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과 생각이 비슷한 후보들이 모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또 열어두셨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잠깐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뭐 더 이상 좀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어떤 후보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어떤 뭐 물밑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 대변인님 말씀에 100번 공감하는 것이요. 단일화라는 것은 서로 섞일 수 있는 색깔이 맞는 사람들끼리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저희와 거의 비슷한 노선들을 많이 취해주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연금개혁 비롯해서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된다면 특히
젠더 이슈 같은 부분에 있어서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최근에 2030 세대에 반대로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어떤 색깔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실 뭐 가능성 자체는 언제나 그랬듯이 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박민영 보좌관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어제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방역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예.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까 뭐 잠깐 애매하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 방역의 성과를 좀 강조를 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좀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거든요. 반대로 또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뤄진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코로나를 겪을지 몰랐는데 생활에서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더 잘할 수 없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뭐 확진자 수라든지 위중증 환자 수에서 선방을 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한국을 K-방역을 모범 사례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당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희생으로서 참아낸 그 성취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역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방역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하게 두고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추경과 같은 거는 네. 정치인들이 빨리 해야 되는 주제지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서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처음에는 뭐 50조 하자, 100조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민주당이 좋다 그러면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겠다. 50조 하자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조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은 세수 조정을 해서 그리고 35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어저께 TV토론에서 35조라고 얘기를 한 게 없고 50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14조 플러스 35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분명히 35조로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조건을 단 것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하고 국민의힘이 의견 조정도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추경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건지 당선되면 하기는 할 건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네, 확실히 의견이 좀 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코로나 관련한 논쟁하다가 박 보좌관님 신천지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 검찰총장 시절에 뭐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게 그걸 또 무속 논란과 좀 연결을 했고 윤 후보는 코미디 같은 쇼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일단 코로나부터 짧게만 좀 반박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가 5만 명인데요.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뭐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사례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9시 영업 제한, 6인 인원 제한, 백신 패스까지 굉장히 엄격한 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어제 심 후보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편성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꼭 해야 한다면서 도비를 들여서라도 100%를 주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을 챙기지 않은 게 잘못이었고 앞으로 챙겨야 한다라고 말을 바꾸시는 게 저는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질문 주신 내용 답변 드리자면 예. 추미애 장관께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앞으로 수색할 테니까 빨리 도망치라는 뭐 그런 신호를 주신 거나 다름이 없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코미디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 윤석열 후보께서는 당연히 수사적인 입장에서 압수수색은 들쑤시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정부적인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거를 유착으로 모는 게 대단히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신천지와 가장 가까웠던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만 해도 광주 선대위에 신천지 출신 사람을 임명했다가 뭐 알고도 임명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돼서 결과적으로는 뭐 방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2020년 3월 발언 중에 신천지에 대한 혐오가 너무 극심하다. 나는 고발하지 않겠다. 뭐라는 발언도 하셨었고 뭐 유시민 작가님이나 아니면 뭐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와서 왜 특정 종교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몰아가시면서까지 무리한 네거티브를 하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네. 자, 어제 토론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적폐 수사 발언 인터뷰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쏟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안철수 후보가 모두 발언에서 잠깐 언급을 했고 좀 전면전은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 네.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라고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적폐 수사에 대한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정말 많은 언론과 야당에서 당시 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 과장 사실을 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했고 또 대통합을 원하셨던 대통령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신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느꼈고 거기에 대한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은 적폐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포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죠. 공포 심리를 이용한 보복 정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굉장히 많이 정치 의식은 올라갔는데 정치인들의 수준, 특히 윤석열 후보와 같은 검찰 정치인들의 수준은 과거 50 때나 전두환 시절의 그 검찰공화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보복 정치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근거 없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동안 검찰총장과 검찰의 고위직을 하셨던 그 윤석열 후보가 개인이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자백을 한 것인지 그 근거를 내놔라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통합을 논할 때지 분열을 얘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다한 공방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까요? 네, 일단 델리민주의 노무현의 편지라는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와서 뭐 강령술까지 해서 이제 지지 선언을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자꾸 이렇게 고인을 언급해 가시면서 정치적인 화두를 올리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민주당의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방금 하신 말씀 제가 그대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 돌려드리고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과거에 나쁜 놈 처벌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뭐 이런 발언하셨고요. 2017년 7월에 본인의 트위터에 나쁜 짓 하면 혼나고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2018년 2월에는 적폐 중에도 가장 악질 적폐인 죄 지은 것 처벌하는 게 정치 보복. 정치 보복이라며 적폐 청산 막는 그들이 산 적폐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후보께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잘못한 사람을 원칙대로 처벌하겠다는 적폐 청산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죄 지은 게 없다면 과거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정책본부 청년보좌역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